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반등했는데요. 그 배경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비해서 0.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추세,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9월 중순 34.4% 또 34.6%,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영국 또 미국, 캐나다 외교 순방 비속어 논란 때문에 31.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교적인 비속어 논란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중도층이 봤을 때 그 정도는 국익을 위해서 듣고 지나가자. 그래서 중도층에서 좀 소폭 상승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위기, 또 경제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 또 고금리, 거기다가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금융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 이런 게 상당히 조금 반영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조금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정감사 때 논란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조금 소폭 올라가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차이가 약 한 14%포인트 민주당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요인을 역시 이제 복합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 바닥은 거의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 순방, 빈손 외교 논란, 그리고 또 비속어 논란 해가지고 31.2%까지 떨어졌는데 0.8%포인트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갤럽 같은 경우는 24%까지 떨어졌으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바닥 정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 전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막말 논란이 빚어지니까 이걸 MBC의 조작 보도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형사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국면 전환 효과를 좀 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각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0.8%포인트 소폭 반등한 것 같은데, 0.8%포인트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국정 수행 능력을 평가를 보면은 긍정이 32밖에 안 되고 부정평가가 65니까 부정평가가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유념해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49%까지 대선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하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그대로 국민의힘에 덮어 씌워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문제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여야가 정면 격돌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고, 비대위 체제가 지금 정상 좀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국감하고 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최소한 그동안 계속 이 하향 추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진 않고,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뚜렷한 반등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폭 반등은 했으니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양측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안보 이슈 같은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이 여권은 좀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당의 이제 내홍도 수습되는 국면에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국면 전환 효과가 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감사원 그 서면 조사 이슈가 이제 불거졌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공개가 된 내용이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어느 쪽이 더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가요? 양쪽 다 뭐 지지층 결집 효과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감사원의 실세, 그러니까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기획수석, 이 두 사람의 문자가 노출됐다라는 것은 여권의 굉장한 악재죠. 네. 이 문자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편파 감사, 정치 감사를 계속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 정권 때리기 차원에서 감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 문자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문자가 터지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하명 감사다, 정치 감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자가 터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이 문자는 봐라.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유착되어 있는 이른바 권권 유착의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뭐 보도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감사원의 성격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연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기획수석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문자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유착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국감에서도 핫 이슈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저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한 그 조사나 이러한 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요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자 파동이 좀 계속 그 여진이 이어져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번 주에 뭐 감사원 국정감사도 뭐 내일 예정돼 있고요. 계속 좀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여권에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통보를 받았으면은 조용하게 감사원 질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답변을 했으면은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불거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게 쟁점화되면서 그동안 2020년 9월 22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고 또 시신이 불태워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게 쟁점화되게 되면은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이 윤석열 정부 한 5개월 동안에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경제를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북한이 계속해서 밀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게 이 국정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거를 방어해야 되는 측면이 있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에 불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뭐 이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이관섭 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문자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협력 유착 관계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문자 내용에다가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고하라, 하명하라, 지시하거나 명령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단지 이런 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 통보했는데 이게 무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더 진지하게 뭐 파볼 내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감사원 조사를 받지 않느냐, 철선수동에서 정당하게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도 당연히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쟁점화 되면 될수록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좀 달리 해석할 분도 좀 많다는 건 아실 테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내용 자체가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구나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감사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과연 적법한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통보하면서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불법 감사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반론하고 있냐면은 상시 공직 감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뭐 평범한 감사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일반 상식 공직 감찰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문자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문자가 뭐에 대한 해명이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불법 감사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오늘 또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무시간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평소에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해왔다라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히 감정이 이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감사원장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은 뭐 하는 기관이냐 하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거는 감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니까 네. 감사원의 중립성 그리고 또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고요. 또 앞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향후 행보를 예고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자에 지금. 대한 이 고발도 예고하고 있고 국정조사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고 또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예, 또 감사원은 또 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주말 사이에 또 불거진 이슈가 있었죠. 정치권이 이른바 친일 국방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해상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이거는 참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안보관, 그다음에 친일과 일본에 대한 뭐 인식, 그다음 미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최우선이지만은 북한이 지금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에서 저희 대한민국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일본과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뭐 보도도 나왔고 전문가 나와서 해설도 하셨지만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각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도중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조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와서 한미 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 당사자는 북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훈련하는 거를 비판을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 무기를 가지고 꽂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폐쇄적인 안보관,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지 새로운 민주당 또 새로운 뭐 대선 후보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일본을 거론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안보를 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향 이게 조금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미일 합동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에 3국 국방부 장관 사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 또 미국에서 반미 감정 가질 필요 없이 저는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떠한 현실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오부치 일본 수상과 공동선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한일 간의 미래관계를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청소년 교류라든지 강요들 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일본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더욱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간의 이 합동 군사 훈련은 문재인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합의했던 3구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근거가 없습니까?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하고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군사훈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수색 구조 작업에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사일 경보 훈련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미사일 요격 훈련까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더구나 이제 일본의 자위대가 일단 동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우기기 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다 지금 선동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판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야의 선동적인 언사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포함되는 뭐 저는 다 겁니까? 포함이 네.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 이거는 뭐 친일 국방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정치적인 선동이다, 뭐 축창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마약이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과연 한미일 군사훈련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선동적인 언사만 남발하지 말고 네.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왜 이게 마이너스냐? 당장 중국을 굉장히 중국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핵화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방관하거나 또는 도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훈련을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중러가 또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조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안보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입지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우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일본의 자위대가 훈련에 참여를 하거든요. 요격 훈련까지.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에 의해서 정식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논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친일 국방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그런 수준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북한의 이런 그 무력 도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국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요. 예.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넘어서는 것은 좀 과잉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환 교수님께서는 또 거기에 더해서 역시 이제 반일 친일 프레임 이 논란으로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 의식인 것 같습니다.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우려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3국 간의 합동 훈련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합의됐던 그런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되는 건가요? 예, 제가 그 뭐 보도 내용 그다음 그는 검색을 해보면은 네. 뭐 2017년 10월에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는 한미일 군사 훈련만 한 게 아니고요. 주축은 한미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적으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그 군사 훈련 목적은 공격용이 아니라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적 평화헌법 구조 2항에 보면은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전이라든지 공격적인 이런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기 영토 내에서 방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군대 자유대가 한반도에 올라올 수 있다. 그거는 너무 조금 경강부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한반도에 지금 북한 미사일과 핵 위기, 또 지금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뭐 150대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공중 훈련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억제하고 제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의 좀 뭐 안심을 조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